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지난달 말 횡성의 한 지구대에서 60대 남성이 112 신고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와 지구대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강원 지역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최근 3년간 하루에 약 한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 발생 빈도는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중에 형사 입건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난동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피해를 입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가 필요해 보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2월 5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인구 1,400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내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국에서 약 613만 명이 거주지를 옮겨 이동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강원으로 전입한 사람은 17만 3,366명이었고요. 강원에서 전출한 사람은 17만 4,763명으로 조사돼 전출수가 전입수보다 1,397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유치 대상 기업 1,000여 곳에 대한 맞춤형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3곳 이상의 우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바우처로 되돌려주고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환자의 본인 부담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4분 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교사들이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평가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1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강원교사노동조합 손민정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문제가 된 학생평가 기본계획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도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생평가 계획에 성취 기준 70% 이상 반영을 정책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네, 성취 기준 70% 이상을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한 이 계획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되었는데요. 평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애들이 공부를 했으면 시험을 봐야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를 알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가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가 계획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수업 시간 중에 이제 학습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는 말 그대로 이제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평가이고요. 지금 교육청의 계획대로 평가를 시행하면 이 수행 평가만 학기당 아이들이 7, 80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일수가 90여일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초등학교에 이제 갓 입학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한 1학년 아이들이 65회 정도, 그리고 5, 6학년의 경우에는 한 8, 90회 정도에 달하는 수행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최소한 1, 2회 정도, 그리고 뭐 교과 진도나 학교 행사 같은 상황에 따르면 뭐 하루에 3, 4회 정도에 달하는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수행평가라는 게 말이죠.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중에 봤던 뭐 쪽지 시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쪽지 시험은 이제 시간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그 네.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을 쓰게 되면 금방 끝나는데 네. 수행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그대로 아이들이 그 학습 과정에서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뭐 시험을 보는 건가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볼 수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네.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에 도달을 했는지 그 과정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쪽지 시험처럼 뭐 1,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생각하시면 네, 좀 다른 평가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학습 과정을 이제 평가하는 게 바로 수행 평가라는 말씀인데. 네. 자,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개정한 내용대로 만약에 수행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업 시간 초등학교는 40분이죠? 네네. 40분에서 약 5분에서 10분 정도는 평가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이제 교사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하에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식적인 평가를 70% 이상 하라는 것은 학급 전체 아이들에게 그 평가 결과물을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빨리 하는 친구도 있고 늦게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속도를 좀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에 뭐 40분 중에 최소 5분 뭐 과제에 따라서는 10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나,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되었나를 평가하게 된다면 어떤 평가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 평가가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평가가 너무 많으면 지금 이제 2학기에 학교에서 시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아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또 수행평가예요. 이렇게 조금 배우면 수행평가하고 또 조금 배우면 수행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하는 시간에 비해서 평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학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40분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공식적인 평가 결과를 모두 70% 이상 확보해야 하다 보니까 그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평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수행 평가를 너무 많이 하면 좀 부담을 느끼나요? 그러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뭔지를 잘 모르고 이제 선생님들이 결과를 확보하는 과정도 이제 잘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 4학년만 되어도 수행평가예요라는 학습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 결과가 통지표에 기재되어서 이제 가정으로 통지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학생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면 선생님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쓸게요. 이렇게 조금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좀 더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선생님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과 진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학습하는 시간이 또 조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교사 입장에서도 좀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네네. 나가지 않다 보니까 기본 학습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도교육청이 개정을 하기 이전의 평가 계획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평가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연간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인 평가는 40에서 50% 정도로 이제 선정을 해서 정말 가정에서 꼭 알아야 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꼭 알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선정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100%를 다 이렇게 공식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고 너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피드백을 주는 것 자체가 평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내용을 공식적인 평가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네,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수십 차례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또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지만 도교육청이 입장 변화 없이 평가 계획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전달하고 전국 선생님들의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 계획에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 이 계획은 교육청 담당자들의 애초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한 학기에 8, 90회에 해당하는 수행평가를 아이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취 기준이 몇 개인지 70%라고 하면 몇 번을 평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시행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한 학기에서는 모른다. 1년은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도교육청은 이 과거의 관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홀했다. 평가 영역이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 교사들의 책무를 좀 강화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과거 관행으로 인해 소홀했던 평가 영역을 바로잡는다. 교사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선행 연구도 없었고요. 현장 조사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도 어떠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냥 교육청 담당자들이 지금 대부분 학교 교장이나 교감을 이제 지내고서 지금 교육청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치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정말 주먹구구식의 논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존의 선생님들은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는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서도. 그런데 평균치로 따져보면 지금 강원도 내에서 평가가 이렇게 소홀하게 이루어진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도교육청은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 현장과 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구축을 했다. 그리고 또 학생평가와 관련해서 학교안 더 배움 공동체 운영을 지원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것 또한 계획뿐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 평가 계획 안에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지원단조차도 이 평가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지원했던 부분이고 실제로 2023년도 2학기에 이 평가 계획을 시행했을 때 현장 지원단이 크게 활동하지 않았고요. 학교에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았고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 지원단을 통해서 전혀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없고 이 계획이 한 학기 시행됐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안 더 배움 공동체라는 것은 원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획을 해서 자율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학생
평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참, 이 도교육청에서는 과거에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 너무 소홀해서 이번에 평가 영역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교사단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평가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학생 맞춤형 교육, 또 과정 중심의 평가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은 교사단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교사노조 손민정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서 임윤지당 선양관에서 다양한 상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윤지당 선양관에서 갑진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임윤지당 선양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임윤지당 선양관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조선 후기 여성 최초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을 선양하기 위해서 당구동 여성가족공원에 설립됐습니다.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삶과 학문적 이해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도 선양관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선양관에서는 연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임윤지당 캘리그라피 교실과 임윤지당 규방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가 입춘이었죠. 이 절기 입춘을 맞아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라는 뜻의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적힌 입춘첩 나눔 행사를 지난 1일에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윤지당 선양관 원영조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임윤지당 선양관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곳으로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을 선양하기 위해서 2015년 당구동 여성가족공원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임윤지당은 조선 후기 원주 살았던 여성 성리학자로 본가는 풍천이고 당호는 윤지당인데요. 그녀는 성리학의 대가였던 오빠 농문 임성주로부터 유교 경전과 성리학의 기초를 배웠고 평생을 연마한 끝에 문집인 윤지당 유고를 남겼는데요. 당대에 이어 지금까지 많은 이의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성리학자입니다. 이분의 삶과 학문적 이해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선양관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선양관에서는 연간 시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동안 신사임당만 알았었는데 네. 임윤지당이라는 분이 계셨군요. 네. 조선 후기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성리학자인 임윤지당. 이 임윤지당 선양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임윤지당 선양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손글씨를 다듬어 붓펜으로 표현해 글씨를 디자인하고 또 직접 소품에 적용해보는 임윤지당 캘리그라피 교실이 있고요. 또 조선시대의 아녀자들이 규방에 모여 앉아 바느질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실생활에 사용했었던 햇빛 가리개나 보자기 등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어보는 임윤지당 규방공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양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2월 중으로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윤지당 선양관 원영조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절기인 입춘을 맞아 입춘 대길, 건양, 다경이 적힌 입춘첩을 대문이나 들보, 기둥, 천장에 붙여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는 행사로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입니다. 임윤지당 선양관을 방문하시면 해설사님의 해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원주의 여성 인물인 임윤지당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선양관에서 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중 프로그램은 2월 중에 원주시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으니까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입춘대길, 이 입춘첩을 나눠주는 행사를 비롯해서 이 임윤지당 선양관에서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임윤지당 선양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또 방문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임윤지당 선양관에서는 연중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쁜 손글씨와 또 공예도 배우면서 임윤지당 선양관에 대해 알게 되고 또 원주의 여성 성리학자 인물인 임윤지당의 삶과 또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났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의 설 제사용품 가격을 비교를 했는데요. 전통시장의 가격이 평균 5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김수동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수동입니다. 네. 4인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5만 원 정도 더 저렴하다. 어떤 품목들이 이번 조사 대상이었나요? 저희 공단에서 진행한 설 명절 가격 비교 조사는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수산물, 육류, 채소류, 과일류 등 설 제수용품 5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총 27개 조사 품목을 조사했습니다. 네, 27개 품목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격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품목, 어떤 품목이었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품목 분류별로 채소류는 49.2%, 수산물은 28.6%, 육류는 20.6% 등의 순으로 전체 27개 조사 품목 중에 18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깐도라지 같은 경우는 69.7%, 동태포는 43.8%, 쇠고기 탕국용 같은 경우는 33.7% 이렇게 우위를 나타났습니다. 네, 깐도라지, 고사리, 동태포, 그리고 쇠고기 탕국용 이런 채소들, 이런 채소들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최근에 전통시장 상인들 체감 경기지수는 어떤가요? 저희 공단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월별 경기 동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24년 1월 체감은 40.4%포인트, 2월 전망은 73.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감 지수는 전월 동월 대비 19.6포인트를 하락한 반면 2월 경기 전망은 13.9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이 경기 전망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전통시장의 경기가 좀 위축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경기 동향 조사 결과 전통시장 체감 경기 악화 사유로는 소비 감소를 1순위로 뽑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이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월 소비자 물가는 2.8%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전월 동월 대비 8% 상승한 부분에서 소비 감소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순위로는 추운 겨울철이라는 부분에서 유동인구 및 고객 감소를 뽑고 있습니다.
반면 2월 전망에 대해서 명절이나 다가오는 신학기 부분에서 향후 2월 체감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 전통시장 찾기가 좀 추우니까요.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서. 그래서 유동인구가 좀 적다. 이 전통시장을 겨울철에 좀 따뜻하게 보온을 좀 지원해주는 이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2월 부분에서 저희가 그 아케이드 산업이나 아니면은 시설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객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좀 환경 개선들이 더욱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이제 방송국 근처에 그 원주의 남부시장을 자주 찾는데요. 남부시장은 실내잖아요. 네네네. 네,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전통시장들도 그렇게 좀 따뜻하게 보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더 갖춰지면은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통시장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서 올해 1월 22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이나 충전 방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형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여 설 명절 제수용품을 구매하신다면 대형마트 이용 시보다 합리적으로 장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나 할인을 해줘요? 네, 충전형 방식 같은 경우는 10% 할인, 그리고 지류형 방식의 경우는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도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 설에 가까운 전통시장 찾아서 합리적이고 알뜰하게 소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김수동 연구위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